네, 세 번째 Q&A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이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신규 확진자 어제 926명, 모처럼 1000명대 아래로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사망자가 하루 만에 24명이 증가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려가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이 확진자 수 증가도 문제지만 네네. 환자들의 연령층이라든지 네. 또 기저질환 있는 위중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초기에 바로 이제 치료 시설로 환자들이 이송 격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택 대기 중에도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언론 보도,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성탄절 전부터, 이르면 내일부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3단계 기준으로 하면 10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걸 보면 수도권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다는 건지 걱정이 큰데요. 네, 사실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은 무엇보다도 겨울철이라는 특징, 그리고 또 실내 생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 3단계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이 10인 이상 모임 금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또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이런 조치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5인 이상 모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어쨌든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강경모 기자 리포트도 함께 보셨지만, 교수님, 지금 이제 연말을 맞아서 이제 해맞이를 본다고 강원도 강릉, 호텔은 만실이고 KTX표는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참 연말에 오히려 확산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19 유행했던 이 과거를 한번 좀 돌이켜보면요. 네네. 초파일 연휴, 그리고 또 여름 연휴, 예. 이때 이후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네요. 이는 전국적인 인구 이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확진자들의 접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한다면은 특히 이번 연말에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께서는 가능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이 국내에 언제 도입될지 또 언제쯤 맞을 수 있는지 국민들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어제 정세균 총리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발언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물량을 오프한 회사들을 다 합치면은 3천만 명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급해 굴지 않으면서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얀센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이 완료될 걸로 보이고 화이자 계약서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발표했던 모더나 사의 경우에는 1월 달 체결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분기 약속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교수님, 박능우 장관은 한 달 전쯤만 하더라도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먼저 오히려 이야기를 재촉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 총리의 이야기를 어제 들었을 때는 약속을 받은 건 없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국무위원 정도가 되면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점, 이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고요. 특히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외한 파이자나 모더나 제품들은 이미 입도 선매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연 우리나라에 저 백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크다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정세균 총리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7월 2차 유행이 있기도 전이죠. 지난 7월엔. 그때 이제 확진자 수가 더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백신 도입과 확진자 수가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상황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예. 이미 전문가들은 11월부터 소위 말하는 트윈데믹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인플루엔자와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게 되면은 상당히 의료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이 총리님 그리고 또 이 장관께서 상당히 아니야 그런 판단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백신 수급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백신 도입이 늦어지느냐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다른 나라와 그래서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인구수의 5배 달하는 백신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한 백신을 이미 많이 구입한 다른 나라에서 좀 얻을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에도 예. 저희가 이제 타미플루를 확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 예. 남반구 정부와 북반구, 우리나라가 이제 북반구면은 남반구는 여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미플루를 서로 교환하는 소위 말하는 타미플루 스와핑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백신도 그 해당 국가에서 필요한 물량, 예를 들어서 이 백신이 2020년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예. 그 이후에도 또 추가 접종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인구의 몇 배 이상을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백신 외교를 통한 다른 나라의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일단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에도 우리 국민이 맞기 어려운 현실. 이거는 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인정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예 희망이 없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겠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금 계약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미국 FDA에서 승인이 안 날 경우에 우리가 확보했다고 해서 이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냐, 우리 식약처 뭐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적지 않거든요. 네, 일단 뭐 우리 정부는 미국 FDA의 승인과 관계없이 예. 우리 FDA의 정책으로도 승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과연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이나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승인을 먼저 받는 걸 전제로 백신을 제공할 수 있겠는지.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계약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명기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일단 국내에 우리 수중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식이 허가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도입에 관해서 국민들과 또 전문가들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병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병상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지금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대기 중에 숨진 사례들도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점은 사실 코로나19 환자들도 있고 일반 환자들도 있는데 병상 부족이라는 거는 양쪽에 다 지금 진료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걱정이 커지는데요. 네,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의 그 신천지 환자 발생했을 때 예. 동산대학교 계명병원이 병원 전체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특정 병원이 전담병원이 됐을 때 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그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병상을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그 병원에 있는 중증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뿐더러 예. 그 중증 환자 병동 역시 개방 병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원하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 코로나19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최우선적으로 동원을 해서 예.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또 권역별로 민간병원 특히 이제 그 경기도의 평택 박예병원 같이 네. 그런 민간병원을 최대한 많이 동원을 해서 그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위중 환자, 중증 환자를 진료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코로나19 비상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뭐 줄곧 하고 있는데, 예. 뭐 의료계 전체는 아니겠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좀 3단계까지 올릴 시점이다. 이런 목소리들도 적지 않던데, 정부는 이건 마지막 카드다라면서 계속 좀 거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3단계와는. 이 괴리는 왜 나오는 걸까요? 네, 사실 뭐 정부가 기준을 설정할 때는 그 기준에 합당할 때는 바로 그 기준을 적용하겠다. 네. 이런 원칙을 세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그런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단계 상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현하는 거고요. 아, 예, 예.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주장과는 좀 다릅니다. 네. 지금 이미 우리 국민들은 마음은 3단계에 준하는 상태로 모든 활동을 조심하고 있는 것이고 네. 다만 겨울이라는 특징 때문에 사실상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단계를 상향 조정해서 그 상향된 상태를 우리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생활하는 것보다는 현 단계에서 이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우리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노력을 더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소식 전병률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